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2월 FOMC 리뷰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의 매파적 FOMC였다.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파적인 것도 아니었고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덜 매파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 그 수준으로 FOMC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는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가이드가 이제 업데이트가 됐죠, 결국. 이제 매달 300억 달러치만큼씩 자사 매입 축소하기로 했다. 그래서 기존보다 2배 속도로 테이퍼링이 진행이 돼서 이 스케줄대로라면 3월 달에 끝납니다. 근데 내년 1분기에 뭐 어떤 변수 때문에 이 속도를 다시 늦춰야 된다라고 하면 뭐 4월 달쯤에 끝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변수는 딱히 지금 예상되고 있진 않아요.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특별한 뭐 변수가 없다면 3월 달에 끝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도표에서도 9월 FOMC 비교해서 2회 정도 더 늘어나서 2023년까지 4회가 아니고 6회 정도 금리 인상 횟수가 늘어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대로 그냥 점도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이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시적이라는 문구가 다 삭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이번 성명서 내용은 전문을 다루지 않고 기존 성명서에서 달라진 부분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높으며 주로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이 반영되고 있다. 이 문구 자체가 다 삭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팬데믹과 경제 재개와 관련된 공급 수요 불균형은 일부 부문의 상당한 가격 상승에 기여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일부 부분의 가격 상승에 기여했다라는 부분을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에 계속 기여하고 있다라고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고용 증가는 최근 몇 달간 견조했고 실업률은 상당히 하락했다라는 표현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시장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개선됐다. 이거는 제가 뒤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은 계속 남아있다라는 표현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해라는 문구가 새로 추가됐어요. 이건 이제 오미크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물가가 지속해서 이런 장기 목표를 밑돌고 있어서 위원회는 일정 기간 물가가 2%를 완만하게 웃돌아 향후 물가가 평균 2%가 되고 장기 물가 기대가 2%에 잘 고정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위원회는 이런 결과가 달성될 때까지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유지할 것을 예상한다. 이거 다 삭제됐습니다. 이제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가 아니죠. 이제 긴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이미 2% 위로 계속 웃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일시적이라는 문구가 삭제가 되면서 일정 기간이 아니죠. 지금은 이제 이미 인플레이션 목표는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2%를 웃도는 상황에서 위원회는 고용시장 상황이 위원회의 완전 고용 평가에 부합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이 목표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로 가이던스를 수정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목표가 아니고 유지죠. 지금 이 목표 범위를 유지하는 것에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가이던스가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FOMC 점도표는 제가 어제 보여드렸다시피 이 정도였어요. 2023년까지 1%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때 한 번, 이때 세 번 해서 이제 총 4회잖아요. 이게 12월 FOMC 이번에 발표된 점도표를 보면은 2022년에 3회, 그리고 2023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울기로 3회. 그래서 총 6회. 근데 이제 2024년 가면 지금 연준에서 예상하고 있는 기준금리 타켓이 2%대잖아요. 2%대. 요거는 살짝 제 물음표입니다. 과연 괜찮을까?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진 않죠. 지금 밑에 흰색으로 지나가는 게 연방기금리 선물시장이거든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2%는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1.5% 전후 여기가 한계치일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과연 지금의 이런 금융 상황에서
연준의 기준금리 2%를 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살짝 물음표입니다. 이거 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 수준에서도 2.5% 정도 이 전후에서 텐트럼이 발생됐었잖아요.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부채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될 만큼. 그런데 2%를 논한다? 글쎄요. 이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2022년은 금리 상승 사이클에서 초기에 해당이 됩니다. 초기라고 해봐야 뭐 1% 미만에서 놀고 있어요, 3회.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23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서서히 시장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시장이 버틸 수 있는 상단에 거의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금리 인상 사이클 초기가 아닙니다.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서도 우리가 금리 인상 사이클 초기에서는 그래도 시장이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봤었고, 하지만 그 상승 사이클의 중반 이후부터는 서서히 시장이 조금 안 좋은 패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금리 상승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짧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로 올릴 수 있는 룸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시장이 2022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22년에 시장이 탑을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그래도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 FOMC에서 발표된 지표, 그리고 이후의 컨센서스,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GDP에 대한 부분. 9월 달에는 올해 5.9%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는 5.5%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2022년에 3.8% 정도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4%까지 올라갈 것 같다. 이게 지금 뭐 변이 이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급망 문제 이런 이슈들이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됐잖아요. 결국 이게 해결되는 시점이 뒤로 밀린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도 조금 더 뒤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GDP 상승률도 보면은 2023년에는 이제 평균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2022년 이후로는 GDP 성장률 자체도 둔화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쨌든 선반영이기 때문에 2022년이 꼭지가 찍힐 가능성 높겠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성명서에서 고용시장이 굉장히 상당히 이제 진전됐다라는 표현이 추가됐는데,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월 FOMC 당시에서는 올해 실업률이 4.8% 정도 예상을 했는데, 4.3%까지 개선이 됐어요. 무려 0.5%. 그리고 2022년에는 3.8% 정도까지 이제 예상을 했는데, 사실상 완전 고용으로 2022년에 들어간다라고 거의 이제 확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긴축에 대한 근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PC 이 부분을 보면은 일단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죠. 2021년. 마찬가지로 2022년도 일시적인 문구가 삭제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속될 것 같다라는 것이 반영이 돼서 9월 FOMC 당시에서는 2.2%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2.6%까지는 그래도 유지될 것 같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원래 목표로 했던 그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상반기 정도 끝나게 되면은 공급망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CPI 부분도 안정화될 것 같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목표 타켓도 2%를 살짝 웃도는 수준으로 유지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점도표 부분에서. 2024년에 2%대 이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좀 오바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건 시장이 그 전에 텐트럼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리고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는 뭐 꽤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오미크론은 테이퍼링에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 공급보다는 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수요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일단 공급망 이슈가 지금 있으니까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제 긴축으로 통화정책을 전환하기로 생각했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고용과 물가 상황을 지켜봤지만 최근 발표된 CPI를 보고 결심을 굳혔다. 그러니까 최근 2주간 나왔던 생산자 CPI, 소비자 CPI 이런 것들을 보고 확실히 지금의 이런 생각들을 붙였고 시장에서도 최근 2주간 컨센서스가 확 바뀌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연준의 생각이. 그리고 파월 의장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는 이전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제 상황이 이전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는 4차 산업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초기에 대한 수준이었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기폭제가 되면서 이 속도가 확 달라졌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가 이제 사라진다라고 해도 우리는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경제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어요. 산업 구조도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 시장의 구조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뭐 최근에 메타버스, NFT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해드렸지만 2024에서 2025년 여기가 패러다임 시프트에 아주 그냥 한복판도 들어가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이때가 되면은 정말로 많이 바뀔 겁니다. 이 산업구조 고용시장 이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경제 사이클이랑은 또 다른 방향으로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이잖아요.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의문을 제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겪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FOMC는 그냥 이렇게 끝났습니다. 특별히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을 벗어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끝났다.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거는 미국 시장이 급반등했잖아요. 이제 미국 시장은 S&P 500 선물 기준으로 해서 신고가를 쓰기 직전입니다.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기 직전인데 이머징 마켓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은. 왜냐? 긴축이 굉장히 빨라진 거잖아요. 이거는 달러가 미국으로 더 빨리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오를까?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생각했던 수준으로 그냥 끝나게 되면 밑으로 빠지지 않을 뿐이지 그게 위로 올라갈 거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단지 그냥 밑으로 빠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그냥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의 해석이 조금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머징 마켓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이제 FOMC 끝나고 오늘 당일 바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12월 말까지 어떻게 시장이 반응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금 흐름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보면서 조금 긴 호흡으로 시장을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미국 시장의 급반등에 대해서 일단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오히려. 어쨌든
2022년에 시장이 어떻게 되겠구나, 연준의 정책이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거는 이제 가이던스가 이미 나온 거예요. 이제 요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런 환경에서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게 될까? 요거만 신경 쓰면 되겠죠. 요거만.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당장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할 거.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요 흐름. 이게 과거에는 금리를 올릴 때 그 배경이 강력한 경제 회복이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배경 자체가. 지금은 좀 달라요. 강력한 경제 회복에 대한 이 배경보다도 CPI 이슈가 큽니다. 인플레이션 문제. 인플레이션을 강제로 때려잡아야 되는 상황에 그냥 벼랑 끝에 몰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상황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요거는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좋은 거냐 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어쨌든 금융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은 악재가 맞긴 맞습니다. 단지 그게 강력한 경제 회복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고, 강력한 경제 회복이 아니고 다른 이슈 때문에 올리는 거라면 오히려 이거는 텐트럼을 조금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수준, 그러니까 강력한 경제 회복이 아닌데 CPI 때문에 올리는 거면 텐트럼이 상대적으로 좀 더 빨리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참고를 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확실히 2022년에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포트폴리오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는 좀 어렵겠구나. 오히려 이제 시장이 올라오게 되면은 현금화를 조금 하면서 다음 사이클을 좀 기다리는 긴 호흡으로, 그런 관점으로. 그렇다라고 해서 투자를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투자를 아예 하지 않아야 되는 시기는 이제 어떤 시그널이 포착이 되겠죠. 그때는 이제 전략 매도 사인이 될 것 같긴 한데,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종목 선택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업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것, 또는 어떤 강력한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미래 성장거리를 만드는 그런 강력한 테마가 아니고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멤버십 라이브 스트리밍은 금요일 날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